그 칼을 내리놔라. 내일에 사정 안 하나. 사정 따윈 필요 없어. 어디 한번 날 죽여보시지. 미꾸라지 탕 안에 쳐넣으며 그 새끼가 말했어. 기집년이 운동권은 무슨 얼어 죽을. 네 칼은 너무 무뎌. 오욕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내기엔 이미 녹슬었어. 세월만 삼켰을 뿐. 통영포구 최민초. 뿌연 새벽 안개가 걷히며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 도지는 포구에 서서 거제로 있는 대교를 바라보았다. 대교는 그에겐 설렘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저 대교를 넘으면 거제가 아닌 자신만이 꿈꾸는 세상이 있을 것만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비밀스러운 그 무엇을 숨겨둔 것 같은 비밀스러움에 도지는 심호흡을 하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도진에게 비밀스러운 것은 또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수엽수속 업한장을 끼고 있는 포구를 사람들은 견우포구라고 불렀지만 그와 아내는 통영포구라고 명명했다. 배가 포구 선창가에다 차 이내 시끌벅적해졌다. 새벽을 단단하게 가두고 있던 어둠은 백고동 소리와 뱃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서서히 길을 내주고 있었다. 도지는 생각했다. 길은 삶이고 진실이고 우환이고 또한 권태일지도 모른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선창가 배들이 흔들대며 시소를 탔고 그 배들이 겹겹으로 쌓여있는 것 같이 보였다. 여기저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물고기를 옮기라는 고함소리, 그물을 챙기라는 다급한 음성. 생동감 넘치는 포구는 소란스러움으로 뒤섞였다. 이씨, 시간 다 됐는데 거기서 뭐허요? 거제로 내쳐뻗은 둥근 활 모양의 대교를 망연히 바라보던 도지는 정씨의 손짓에 따라 업한장 안으로 들어갔다. 선주들과 경매인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경매할 물고기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어른 팔뚝만한 감성돔, 난도다리, 새도다리, 참돔, 농어, 놀래미, 우러, 광어, 해삼, 멍게 등의 싱싱한 물고기들이 흠지박 안에서 요동을 치며 제 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멀고 후미진 곳인가. 길은 곧 죽음이며 또한 회생이 아니던가.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언제나 신중했다. 물건의 적정선을 책정한 그는 다시 큼큼 헛기침을 두어 번 터뜨려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는 갑판대 중앙무대로 올라갔다. 경매자들이 그의 손가락을 주시했다. 그는 서서히 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신호를 보내는 그의 양손가락 10개는 문어다리 흉내를 내며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 몽고른의 입술 피리 같기도 한 미묘한 소리가 기름지게 흘러나왔다. 어러러러러, 어러러러러.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10손가락에 따라 주시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빛을 뿜었다. 아마도 정확한 셈으로 손이 계산을 하며 반응하는 눈빛이리라. 도진의 손가락 암호에 따라 경매인들은 시시각각으로 표정의 변화를 일으켰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그 순간은 마치 어떤 극한의 세계처럼 긴장감이 돌았다. 1시간쯤 지나서 경매는 끝났다. 경매장 안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물고기들을 챙겨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럴 때에 그의 가슴은 홀가분함과 허전함이 뒤섞인 그리움 비슷한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타주는 커피를 한 잔 마셨다. 따끈한 온기와 커피 향이 몸속의 찬 기운을 서서히 몰아냈다. 그는 아내의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안온하고 평온해졌다. 아내의 몸속을 한 번도 유용해 본 적은 없지만 따뜻한 물속에 들어앉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와 그런 안온한 기분에 젖고 싶었다. 그 소망은 간절하고도 뜨거웠다. 그것이 열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쩐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안개에 갇힌 길이 열릴 것만 같은 설렘이 일었다. 그 기대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열려 있었다. 길을 잃은 어미새가 날아간 곳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런 눈빛. 그러나 어미새가 날아간 길은 온통 검은 하늘이고 허공이고 어디에나 공존하는 땅 위였다. 또한 그 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가 한 첫마디는 길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모호한 언어였다. 그는 그녀를 들쳐업고 여관에 들었다. 그녀에게서는 줄기차게 비린내가 났다. 그녀는 비냄새라고 우겼지만 그것은 엄연히 비린내였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감기고 몸에 비누칠을 하여 말갛게 씻겨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눕혔다. 옷을 빨아 수건으로 꾹꾹 짜서 방바닥에 말렸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성욕을 느끼게 할 만큼 관능적이거나 섹슈얼하진 않았지만 20대의 성숙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를 탐하기엔 그녀의 몸은 너무 자그마했고 여린 새처럼 줄고 떨고 있었다. 나무판을 짜 만든 낡고 오래된 침대에선 그녀가 뒤척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녹슨 그네줄 소리가 났다. 그날 그가 탐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물기 젖은 새처럼 떨고 있어서도 그가 도닥곤좌연에서도 아니었다. 격렬한 성욕은 그의 내부에서 회오리를 치며 폭풍을 휘몰고 왔지만 그는 그녀를 탐하지 않았다. 아니, 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안주머니 깊숙이 들어있는 회칼을 손으로 쓱 더듬었을 뿐이다. 회칼이 손에 닿자 그는 기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뱃속에서 격렬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놀라 그녀의 불뚝한 배에 귀를 대보고는 망연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현듯 누나의 얼굴이 겹쳤다. 멀거니 눈을 뜬 그녀가 잠꼬대처럼 또는 헛소리처럼 웅얼댔다. 가랑이를 벌려봐. 그들이 말했어. 그들의 입에선 김치 냄새가 났어. 담배 냄새, 커피 냄새도 났어. 뒤섞인 음식 냄새보다 더 역겨운 건 눈빛이었어. 실실 웃는 나, 뱀 같은 혀, 가늘게 찢어진 입술. 그들이 머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어. 너도 즐겼잖아. 꽤 좋아하던데 그래. 그는 그녀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기묘한 소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문득 외로워졌다. 몸도 마음도 그녀에게 닿을 수 없다는 막막함. 그녀를 안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는 다시 안주머니에 든 회칼에 손을 댔다. 그녀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다. 미꾸라지탕 먹어봤어? 그녀는 키득키득 웃다가 짓거려대다가 눈물을 질금질금 짰다. 그녀의 눈은 죽은 물고기처럼 허여 멀건했다. 그는 그녀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망가져 있을까? 그는 그녀를 보듬어 안으려 팔을 내밀었다. 그녀가 소금 세례를 받은 미꾸라지처럼 요동을 쳤다. 그러곤 이내 그에게 럭비공 같은 탄력으로 덤벼들었다. 객기, 다시 한번 쳐넣어봐. 쳐넣어보라고. 난 두렵지 않아. 그따위 것.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책상 옆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미나리 싹이 실뿌리를 훤히 드러낸 채 간잔지런하게 흔들렸다. 허름한 주택가,
그의 집에서도 그녀는 미나리 밑동에서 자란 싹을 키웠다. 깨어진 항아리, 유리병, 화분 등에 담긴 연두색 미나리 새싹은 식용보다 관상용이었다. 그녀는 옅은 연두색의 그 움도지를 쪼그리고 앉아 오랫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간절하게 아내를 안고 싶어졌다. 아내를 안고 탱탱하게 요동치는 물고기 몸짓처럼 한바탕 신명나는 구판을 벌이고 싶었다. 업한장이면 어떻고 대교위면 어떠랴.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단미적이고 관능적인 리얼한 정사를 벌이고 싶었다. 시계는 6시를 조금 지났다. 어둠이 거친 포구는 허물을 벗은 짐승처럼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그는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 아내를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의 희고 곱던 손은 개껍데기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갈라지고 버럭해 심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보다 4살 많은 아내는 몸피가 자그마하고 인매가 야무져서 46이라고 하기엔 아직 젊어 보였다. 어쩌면 톡 튀어나온 이마가 도발적이어서 애되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그는 흰 블라우스와 검정 진바지를 입은 아내를 탐미하는 시선으로 훑었다. 틀어올린 긴 머리카락이 몇 올 쏟아져 내린 목덜미를 어루만져주고 싶을 만큼 그는 아내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 그는 눈을 꾹 감았다. 감은 눈 사이에서 매운내가 풍겨나왔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검정 비닐 앞치마를 휙 젖히고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아내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의 귓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그건 한번 할까? 컴퓨터를 치느라 손을 제게 놀리던 그녀가 허벅지 안쪽을 더듬는 그를 바라보며 시니컬하게 되받았다. 뭐 사람들이 몰려들걸? 윗옷이나 벗고 이것 좀 거들어 주시지.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해삼과 멍게가 든 함지박을 문 앞에 바짝 갖다 놓았다. 그러곤 밖으로 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윗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엎드려 있는 아내의 엉덩이에 바짝 다가서 앞지퍼를 푹 긁어내렸다. 우리 그건 한번 하자고. 그는 아내의 등 뒤로 돌아가 아내 허리를 껴안았다. 기역자로 구부린 아내의 엉덩이와 일자로 서 있는 그의 앞섭은 바짝 맞닿아 있었다. 그때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났고 이내 문이 벌컥 열렸다. 업한장 일을 마친 경매인들이 사무실로 몰려든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제각기, 꽃게, 새우, 멍게, 해삼 등이 가득 들려 있었다. 경매인 6이 들어차자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조립식 사무실은 터질 듯이 빵빵해졌고 금세 훈기가 들어찼다. 그는 힐끗거리는 경매인들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아내의 엉덩이께에 자신의 사타구니를 바짝 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아내가 그에게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아내는 책상에 돌아가 앉았다. 그녀는 광목으로 돌돌 말린 무언가를 철제의 책상 서랍에 밀어넣으며 경매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경매 물건값부터 계산하시지에. 서울 토박이인 그녀의 말투는 사투리가 짙게 묻어났다. 20여 년의 세월이 그녀를 이미 포구의 안악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사내들이 내미는 물기 젖은 돈을 받아 장부를 정리하고 컴퓨터에 입력했다. 경매인인 정씨, 김씨, 배씨, 이씨, 유씨, 박씨가 차례로 값을 치렀다. 그들은 긴 나무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칠이 벗겨진 철제 탁상 위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양은 냄비가 얹혀 있었다. 그들은 꽃게와 왕새우를 양은 솥에 가득 쏟아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이씨가 대병 소주를 반쯤 따라 노란 양은 주전자에 쏟아놓고 그 안에 바카스를 쿨렁쿨렁 쏟아부었다. 세 개째의 바카스를 소주에 들이붓자 소주 빛깔이 아기오줌처럼 노란색으로 변했다. 아기오줌 같은 술은 치자꽃처럼 맑고 고왔다. 양은 솥 가장자리에서 김이 폭폭 새어나왔다. 꽃게와 왕새우 익는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이야, 냄새 죽인다 카이. 이제 이거 쓸 거로 어디 함 열이 봐라. 업한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생활은 새벽이 저녁이고 아침이 밤인 셈이었다. 일상과는 반대인 그들이 서 있는 시간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소주 한 잔이 일종의 휴식이며 여유일 터였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 그들은 새벽을 밤삼아 몸을 부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솥뚜껑을 열자 불그스름하게 잘 익은 꽃게와 왕새우가 솟아오르는 김 속에 파묻혀 입맛을 돋우었다. 사내들은 종이컵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잔을 부딪혔다. 자, 한잔 하입시다. 첫 잔을 입안에 훅 털어놓은 그들은 제각기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 다리를 손에 들고 달짝지근한 꽃게의 살을 파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지는 꽃게와 새우에 손도 대지 않고 소주만 연거푸 훅훅 입안에 털어넣었다. 이거 하나 뜯어보소. 정씨가 암꽃게 한 마리를 통째로 그에게 쥐어주었다. 그는 꽃게를 받아들고 잠시 있다가 도로 솥에 놓았다. 이씨가 다시 왕새우를 집어주었지만 그는 도로 솥에 넣었다. 그러곤 불쑥 물었다. 거모 아메섬에서 나온 노란 실지렁이 같이 생긴 이름이 뭐라 카더라. 아, 해사말. 와다. 그기는 없십니까? 그기 정력에 억수로 좋다 카던데. 아니 돌장어 꼬리가 더 세다 했던가. 그의 말에 누군가 찌부적댔다. 와예, 아침부터 열불 낼 일이십니까?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받았다. 아무 내 한번 내보그러. 좋지에 고거맹크로 좋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좋긴 뭐 해주십니까? 밤새 애나 맹글거로. 정씨가 퉁박을 주며 말을 잘라먹었다. 애 맹그는 게 뭐 나쁩니까? 아, 닉력도 없는데 애만 맹글면 어찌합니까? 애타령을 하는 정씨에게 박씨가 물었다. 애가 몇인데 그랬사십니까? 자그마치 5이나 된다 아닙니까? 그깟 5이 뭐 많다고 그리 언살입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는 12를 낳았다 아닙니까? 12이라는 말에 도진이 불쑥 나섰다. 놀면 뭐합니까? 애나 만들지. 그나저나 저 양반 배빌 날이 없었기십니다. 와하하하 모두들 웃어져 쳤다. 그 불길을 타고 너도 나도 음담패설 비슷한 와이담이 활활 타올랐다. 누군가 부채질을 했다. 와이담은 노루를 비롯해 세탁기 이야기까지 쏟아져 나왔다. 질퍽한 안주거리였다. 크득크득 까까까 클클클 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도지는 웃지 않았다. 웃지 않은 표정엔 비애감이 몰려있어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들은 도진의 아내를 인식조차 못하는지 아니면 그의 아내도 한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튼 그녀의 존재감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과는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여인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컴퓨터 자판에 열중할 뿐이었다. 새삼 도지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이따금 허리를 펴고 움도질을 하는 미나리에 코를 가져다 대기도 하고 유리병을 통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뿌리를
우연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문득 질투를 느꼈다. 그녀에게는 특별하게 지내는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 그녀의 가슴 안엔 눈과 귀가 먼 고독한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속을 다 긁어낸 늙은 호박 같았고 이따금 그 안에서는 텅텅 이상한 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했다. 늙은 호박과 고독한 사슴이라 어울리지 않는 한 쌍. 그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네가 허물을 아느냐? 도지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경매인들을 향했다. 클클클 웃던 그가 느닷없이 좌중을 향해 물었다. 당년들 시리지 알지 예. 경매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모립니다. 모립니다. 참말 모립니까? 정씨가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누구 아는 사람 있고로?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해볼까 예. 해보이소마. 양계장에서 계란을 받아 파는 구멍가게 아주마이가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이웃집 여자가 사가지고 간 다가를 밖으로 옮기라 예. 프라이를 할락하는데 알이 비었다입니까? 구멍가게 아주마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양계장으로 뛰어가십니다. 왜 무정란에 알을 파느냐는 항의였지. 양계장 남자가 아주마이 보고 따라오라 하더니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양계장들 닭들한테 외치는 기라 예. 당년들은 나오니라. 당년들은 나오니라. 어젯밤 콘돔 끼가 한 년 나오니라. 그는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그녀는 천년 전부터 거기 있었던 여자 같았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는 또 이어댔다. 이번엔 이웃집 할매가 가게로 쫓아온 기라에 왜 쌍알이 들었느냐고 항의를 하는 기라. 양계장 주인이 다시 마이크를 들고 닭들한테 외쳤는 기라에 당년들은 나오니라. 당년들은 나오니라. 어젯밤 두탕 뛴년 퍼뜩 나오니라. 술이 얼근한 그들은 백가죽이 트어지도록 웃어져 쳤다. 그러나 정작 말을 쏟아낸 도지는 표정도 미동도 없이 잠자코 술만 들이켰다. 그는 떫은 미소를 입가에 담고 쩝 입맛을 다셨다. 그의 눈빛이 충혈되었다. 목이 타는지 술을 직접 따라 연거푸 훅후 들이마셨다. 그는 아내 곁으로 가서 귀옛말을 했다. 여보, 오늘은 그거나 한번 신나게 하는 게 어떻노? 니도 좋지.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무심한 표정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경매인들의 짓거리는 소란에 아내를 향한 그의 목소리가 묻혔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문득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회오의 감정이 물밀듯 밀어닥쳤다. 그는 느닷없이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밖으로 나왔다. 낡은 트럭은 급히 시동이 걸렸고 차는 곧 출발했다. 거제로 있는 대교를 지날 때 아내가 물었다. 어디 갑니까? 비밀스러운 곳에. 거긴 와예. 내 숨가놓은 계집이 아니나. 그걸 기차게 잘하는 가이나가 있다 카이. 그럼 혼자 가지. 내는 와예. 네 앞에서 하는 걸 배주고 싶어서. 누가 옆에 있으마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그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필요 이상으로 소리쳤다. 와 안 되노. 와 안 되냐 말이다. 어이. 아내는 무심히 앞만 바라보았고 흘러내린 머리를 풀어 끈으로 다시 질끈 묶었다. 그가 종주먹을 대듯 그녀를 향해 터무니없이 큰 소리로 다그쳤다.
평소에도 잘 많았구마. 니 알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지? 대답하라마. 오늘따라 와이캅니까? 도지는 대교를 지나 거제도로 들어섰다. 대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한려농산 간판이 나왔다. 유자를 생산하고 가공해서 관광객 유치의 큰 몫을 담당하는 유통업체였다. 그는 그곳에서 얼마간 사슴의 뿔을 자르고 그 뿔로 녹용을 만드는 일을 거들기도 했다. 성포의 바닷가를 지나면서도 그와 안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주택이 드문드문 자리한 당평 아파트를 지나 거제시청을 지나면서도 아내는 무관심한 듯 잠자코 앞만 보고 있었다. 도지는 자동차를 포로 수용소 주차장에 세웠다. 그는 아내의 등을 쿡쿡 떠밀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굵고 빨간 글씨 밑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의 역사.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민족의 진실을. 계단 옆 나무 벤치. 그곳에는 목발을 양 겨드랑이에 낀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군인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절망과 고뇌에 찬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다. 도지는 조금씩 숨이 차올랐다. 이상한 신호가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북소리인 것 같기도 했고 총소리인 것 같기도 했고 자신의 입속에서 나는 경매 암호 같기도 했다. 도지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북한군의 남침 선봉에 섰던 소련제 T-34 모형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 모형 계단을 오르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는 모형 인간들을 바라보았다. 왼쪽에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팽덕희, 남일 모형이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승만, 트루먼, 메가더, 러거웨이, 워커 등이 그들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실제 인물과 흡사한 모형들은 천년이 지나도 그곳에 그렇게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디오라마관 안에 들어서자 그는 숨이 턱 막히며 전율이 일었다. 포로 수용소의 배치 상황, 생활상, 폭동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현장. 갑자기 따발총 소리가 귀청을 뚫었다. 울부짖음이 고막을 찢었다. 윽, 억 하는 신음소리, 발로 짓밟고 어깨를 으깨는 고문 현장. 불로 지지는 불고문.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장은 사실적이고 리얼했다. 그는 수류탄, 등잔, 포탄 피로 만든 갓등, 재떨이 등을 멀거니 바라보며 기이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움과 맞닥뜨린 곤혹스러움, 이상한 두근거림. 갑자기 누나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늦둥이인 그는 누나와 20여 년 차이가 났다. 누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가 말이다. 어찌 죽었는지 니 아노. 그 생각만 하마 내 식겁을 하겠구마.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멍석으로 둘둘 말아 작대기로 내리치고 총을 쏘아대는 기라. 부역을 했다고. 반동의 새끼랐고.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니 아나. 당숙도 있었고 큰 집 할배도 있지 않았겠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고3 때였고 누나가 미친이 소리를 들으며 죽은 것은 10여 년 전이었다. 누나가 인민군에게 겁탈을 당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를 가진 뒤에도 누나의 은밀한 곳에 수십 명의 인민군이 드나들었단 소문은 아직도 귀에 탄피처럼 박혀 있었다. 가족에 얽힌 이야기는 그에게 평생 인간에 대한 적의를 갖게 했다. 그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다.
도지는 두리번거렸다. 아내가 저만큼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과 발을 뒤로 묶인 채 고문을 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눈의 초점을 잃고 있었다. 고문 당하는 자의 입에선 신음이 연달아 터져나왔고 고문자는 채찍을 내리치고 있었다. 도진이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누르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마치 쇠꼬챙이에 찔린 미꾸라지처럼. 와 이리 놀라노. 뒤로 물러났던 아내의 표정이 서서히 노기를 띠면서 느닷없이 그에게 저기를 드러냈다. 개자식, 다시 한번 쳐넣어봐. 미꾸라지 탕 안에 내 기꺼이 주어탕이 돼주지. 그녀의 눈빛에 살기가 떠 있었다. 그는 여보하고 아내에게 손을 뻗쳤다. 아내는 오른손으로 다시 자신의 왼쪽 젖가슴을 더듬었다. 그녀는 젖가슴께에서 재빠르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녀의 손길이 매우 빠르고 민첩했다. 둘둘 말린 광목이 풀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회칼이었다. 그가 소리쳤다. 당신 미친나. 아내는 앞으로 목을 쓱 내밀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했다. 미쳤다고? 미친 건 너야, 개자식. 품 안에 회칼을 넣고 다닌 건 누군데. 그 칼이 날마다 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줄 알고. 그는 무심코 자신의 왼쪽 가슴께를 더듬었다. 회칼이 없었다. 그제야 윗옷을 벗었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아내의 머리칼은 이미 산발이 되어 있었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는 아내의 둘레를 둥글게 돌면서 틈을 노렸다. 그 칼을 내리놔라. 내일에 사정 안 하나. 사정 따윈 필요 없어. 어디 한번 날 죽여보시지. 여보, 제발. 당신 와이카노. 나를 몰려보겠나. 사람들은 이 기묘한 현장에서 기묘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기묘한 부부의 행태에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당신 다치고 싶나? 왜 자꾸 쓸데없이 난동을 부리나? 난동? 그래, 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 날 죽여보시지. 회칼의 끝은 그의 심장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등잔으로 만든 수류탄을 집어들었다. 가까이 오면 던져버리겠어. 그의 말에 그녀의 눈빛은 흰자위로 휘덮였고 회칼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그녀의 회칼은 그의 어깨 쪽지를 스쳤다. 살갗을 헤집고 흰 와이셔츠에 검붉은 꽃이 피어났다. 그는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거리를 좁혀갔다. 그리고 잽싸게 몸을 빼내 뒤에서 그녀를 확 안았다. 칼을 뺏었다. 그녀는 발악을 해대며 몸부림쳤다. 그는 그녀의 귓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악기처럼 달려들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무방비 상태로 그의 뺨 세례를 받았다. 얼굴은 눈물투성이었고 눈은 개게 풀려 있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그녀가 술에 취해 말했다. 젠장, 어떤 새끼 씨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야 알지 판단이 안 선다 이 말이야.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나야 한다 아입니까? 내 자식 맨키로 키울 깁니다. 믿어 주이소. 그때 그녀는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개자식 웃기지 마. 너도 똑같아. 그녀는 긴 머리를 방바닥에 늘어뜨리고 크득크득 웃었다. 아니,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꾸라지 탕 안에 쳐넣으며 그 새끼가 말했어.
기집년이 운동권은 무슨 얼어 죽을. 차라리 가랑이를 벌려주는 게 낫지 않겠어? 미꾸라진 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거든. 구멍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여섯. 그중에 가장 깊숙한 구멍으로 파고들지. 그녀는 누군가의 말을 흉내내며 클클클 웃음 반 울음 반 기묘한 소리를 쏟아냈다. 그녀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전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랐다. 그 후 그녀는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형벌을 감하려는 수행자처럼 묵묵히 일만 했다. 사내 아이는 위태위태한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요행이 잘 자라주었다. 그녀는 그에게도 아이에게도 별다른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 별로 말도 하지 않았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는 기절을 내서 늘어진 그녀를 들쳐업었다. 그러곤 디오라마관을 빠져나왔다. 만삭인 그녀를 업었을 때보다 곱절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아내와 자신이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 모진 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뿌얘졌다. 문득 자신이 천년을 살아온 노인처럼 스산해졌다. 그는 운전 보조석에 그녀를 앉혔다. 그는 그녀에게 뺏은 회칼을 콘솔 박스에 집어넣었다. 그는 다시는 회칼을 품에 들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아내의 목을 뒤로 젖혀 보조석 의자에 가만히 뉘었다. 그리곤 급히 매점으로 향했다. 그는 캔 음료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언제 내 칼을 훔쳤나? 그의 말에 그녀가 처연하게 말했다. 통영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였다. 네 칼은 너무 무뎌. 오욕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내기엔 이미 녹슬었어. 세월만 삼켰을 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보이지 않는 칼이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락 말라 끊어졌다 이어졌다. 겨우 섹스 따위에 연연한 네가 안타깝다 못해 아름다웠지. 지극히 유아적인 무색무취인 처연함. 넌 골이 비었어. 그가 놀라 아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은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밑을 내주는 대신 입을 다물었어. 그건 찬란했던 그 시절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는 울분을 토해내듯 뇌까렸다. 네가 뭐라노? 내 허물을 아는가 말이다. 내는 단지 소통이 필요했던 기라. 그건 내 간절한 열망이었다 카이. 그녀의 입술은 웃음을 머금고 이내 닫혔다. 단단하고 고요한 입술이었다. 저 입술 때문에 잃은 그녀의 찬란한 사타구니. 통영 쪽으로 달리던 그는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응석을 부리고 싶어졌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젠 아내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매듭을 풀어놓고 자유롭고 싶었다. 미움과 복수와 원한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싶었다. 이젠 살갗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조우하고 싶었다. 그는 트럭 밖으로 침을 찍 뱉어내곤 네 다 말해주구마 하고 운전대를 꽉 잡고 앞을 노려보았다. 내가 칼을 품기 시작한 건 말이다. 1980년 말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연좌제라는 제도에 억눌려 있던 그는 자연스럽게 운동권에 스며들었다.
교수와 형의 관건에 의해 강제 징집된 그의 군대 생활은 고달팠다. 어느 날 그는 쥐도서도 모르게 린치를 당했다. 그가 나흘 만에 놓여놨을 땐 예리한 회칼이 그의 아랫도리를 앗아간 다음이었다. 장성의 딸을 건드렸다는 것이 린치의 이유였다. 그는 모르는 일이라고 모함이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재갈이 물린 그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분노했다. 그러나 잘려나간 아랫도리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모멸감은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의가사 제대를 한 그는 밤낮으로 분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부산의 어느 횟집에서 막리를 시작했다.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회칼만 보면 생피가 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방에서 일한 그는 회칼 다루는 솜씨가 능란했다. 어디를 어떻게 점여야 갈비뼈 안살까지 도려낼 수 있는지, 숨통을 끊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익혔다. 그 솜씨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다. 아랫도리에 회가 동할수록 회칼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의 끓는 피는 회칼에 피를 묻히고 싶어 안달했다. 그 욕구를 이기기 위해 그는 고향인 부산을 등지고 통영으로 왔다. 그런데 아내를 맞으면서 그 욕구가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다. 아내에게로 가 닿는 길이 멀고 깊을수록 회칼을 수시로 어루만졌다. 그의 안에서 한 사내가 끊임없이 속닥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작고 파들거리는 여인은 무슨 죄지? 죽여버리겠어. 복수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혹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회칼자루가 반질반질 달았다.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이 그는 미치게 손이 마려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구를? 왜? 그래서 얻는 건? 허무에 휩싸인 그는 아내를 고문하고 괴롭힐 때만 잠시 과거에서 노연하곤 했다. 아내는 작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안으면 안을수록 안고 싶은 여자였다. 그는 아내에게 가 닿을 수 없음이 허무하고 공허했다. 그는 아내의 몸을 더듬고 핥고 쓰다듬다가 아내가 절정에 오를 즈음이면 냉정하게 뿌리쳤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일상의 일처럼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의 행동에 순응했다. 그리고 포구에 나가 말없이 종일 일만 했다. 아내의 그런 태도가 그를 못 견디게 했다. 그의 분노가 더해갈수록 그의 회칼은 손때가 묻어 빛을 발했다. 숨이 턱에 닿을 듯이 말을 마친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옹질했다 카이. 참말로 미안타.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고개를 꺾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의 몸을 씻기고 편안하게 재워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열린 콘솔 박스를 닫으며 눈가를 붉혔다. 목소리가 안으로 감겨들고 있었다. 여보, 인자부터 잘할게. 앞으로는 그거 하자는 말도 안 할기구마. 그가 속도를 놓치며 통영포구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아내와 교접을 이룬 것처럼 안온하고 평온하게 여겨졌다. 그가 대교를 막 넘느라 우회전을 꺾었다. 아내의 몸이 창 쪽으로 휘청 쏠렸다. 니 자나 몸을 바로 해보구라. 아내의 목이 뿌리 뽑힌 시금치처럼 축 늘어졌다. 그녀는 마치 머리카락을 빼앗긴 삼손처럼 눈빛이 풀려 있었고
입에선 개거품이 질질 흘렀다. 그는 급히 차를 세웠다. 위협적인 클렉슨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잇따라 들렸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석으로 돌아가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내는 무방비 상태로 흔들렸다. 손에서 무언가 또르르 굴러나갔다. 칼을 숨기고 있던 두루마리 광목이었다. 그는 급히 광목천을 걷어들여 천에 쓰인 붉은 글귀를 읽었다. 네 칼은 네 숨을 겨누고 있어. 그 독을 베어봐. 햇빛을 자르듯이. 반드시 음도지가 돋을 거야. 음도지. 그가 읊조렸다. 그러자 눈앞에 기묘한 현장이 펼쳐졌다. 고름덩어리같이 썩고 퀴퀴한 그 웅덩이 안에 푸르게 누워있는 미나리 연두싹이 꼬물거리는 햇살을 받으며 음도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고름같이 고여있는 썩은 웅덩이, 그의 가슴과 세상을 그 연두빛 음도지가 감싸고 있었음을, 그것이 아내의 또는 그의 희망이었음을 그는 아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